몇 달이 지났습니다. 아내 한 명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렸을 때 인간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다며 떼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내는 아이와 아내와 아이 그리고 코무스 2살짜리 야생염소라는 코무스라는 이름의 처남을 데리고 인간 마을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처남은 고기와 지방으로 가득 채운 바구니를 짊어지고 왔습니다. 마을에서는 사내가 2년 동안 연락도 없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염소로 변했으니까. 나중에는 그를 알아보고 고기와 지방으로 잔치를 벌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고기와 지방은 아무리 먹어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야생염소인 아내와 처남에게는 검고 하얀 비늘로 만든 수프를 주었습니다. 이 수프는 인디언들이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입니다. 젊은 코무스는 그 신기한 음식에 흥분해서 배가 터질 정도로 많이 먹었습니다. 그가 불룩한 배를 부여잡고 인디언과 공놀이를 했기 때문에 모두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놀리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의 얼굴에 방귀를 끼기도 해 그야말로 보기에 딱할 지경이었습니다. 코무스는 소화가 되어 배가 편안해지자 공을 갖고 산속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코무스 모두 뒤쫓아갔지만 코무스는 얼음이 섞인 바람을 불게 해서 추격해오는 사람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코무스가 집에 도착하자 나이 많은 야생염소들이 야단을 쳤습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자신이 죽인 인간들을 살려내는 것에 동의했지만 모두의 얼굴 위에서 방귀를 끼는 것으로 복수를 대신했습니다. 그 코무스는 인디언 남자의 아내가 된 누나를 데리고 돌아가 둘은 야생염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돌아갔지만 주인공 남자와 야생염소 아내 사이에 태어난 사내 아이는 인간의 마을에 남았다고 합니다. 모험으로서의 결혼. 두 신화가 강조하는 것은 야생염소의 사회에서 성생활에 명확한 리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생염소 여자의 유혹을 받은 남자는 야생염소들이 사는 동굴로 가서 그녀와 결혼하지만 발정기가 되면 결혼생활 형태가 원시적 난혼으로 변합니다. 두 번째 신화가 강조하듯이 발정기가 아닐 때는 비록 부부라도 섹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율이 있으며 그 기간에는 아내가 한 명이어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어가 산란을 위해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신호로 발정기가 시작되면 그 기간 중에는 모든 암염소와 섹스를 하는 것이 힘센 수염소에 무공이 됩니다. 아내들은 수염소에게 모든 암염소와 관계를 가지도록 권합니다. 아내만이 아니라 장모와도 관계를 가지고 다른 모든 암염소하고도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도덕적인 인디언에게는 참으로 충격적인 야생염소족의 풍속입니다. 그들은 특히 장모와의 성관계를 엄격하게 금하고 있으므로 발정기 중에 야생염소들이 취하는 행동은 그야말로 가장 비사회적인 행동이 되는 셈이겠지요. 이와 같이 야생염소 여자와의 결혼은 처음부터 묘한 이중성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모든 형태의 결혼에는 사회성과 비사회성의 이중성이 따라다닙니다. 결혼이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관계를 사회적으로 승인한다는 의미를 갖고는 있지만 두 사람이 침실에 틀어박힌 채 언제까지고 밖으로 나오지 않거나 둘의 뜨거운 관계를 남 앞에서 너무 과시하게 되면 결혼은 이미 비사회성 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시사회에서는 도덕적인 지탄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혼부부에게는 허니문 기간이 주어졌던 겁니다. 결혼 직후의 일정 기간은 꿀 같은 자연상태, 꿀은 인간이 조리한 것이 아니라 벌이 조리한 자연상태의 음식이라는 생각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연상태에 푹 빠져도 좋다. 그 대신에 이 기간이 지나면 이번에는 비터문, 쐐기 풀러 끓인 수프처럼 쓰디쓴 세월 비터문이 시작되므로 사고를 전환하여 어른스럽게 행동하라는 것이 유럽 민족사회의 일반적인 경향이었습니다. 그와 유사한 풍속은 어디에나 존재했습니다. 결국 결혼에는 이중성이 잠재되어 있어 방치해두면 자연상태로 너무 깊숙이 빠져들 위험이 깃들어 있습니다. 결혼은 그야말로 안정된 제도가 아니라 내부의 불안정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일종의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 상태와 사회적 상태, 비사회적인 욕망과 사회적인 규율 등이 서로 힘을 겨루기를 하는 카오스의 한가운데에서 모험이 펼쳐지는 셈이므로 아무래도 파란만장한 상황을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결혼이 미덕으로 작용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인간의 지혜와 인내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런데 결혼한 상태이면서도 다른 이성의 성적 매력에 이끌려 푹 빠져드는 불륜 같은 것은 이런 자연 상태로의 돌입과는 전혀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자연 상태로의 돌입을 문화적 그리고 미적으로 승화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므로 불륜은 문화다라는 식의 말은 그렇게 가볍게 입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톰슨 인디언의 신화는 결혼이 내포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이중성을 강조합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서로 다른 성과의 결합에는 상호 이해, 부재와 의사소통의 어려움 같은 것이 따라다니게 마련입니다. 하물며 여기서는 인간과 야생 염소의 결혼입니다. 이 결합은 언제 단절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불안정한 요소를 이미 내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소개한 신화에서 지혜를 주도하는 것이 야생 염소들입니다. 재빠른 동작으로 험한 암벽을 아무렇지도 않게 뛰어 올라가는 야생 염소들은 동시에 깊은 지혜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인간에게 균형 잡힌 이상적인 세계의 실현에 필요한 매너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젊은 사냥꾼 지망생을 결혼이라는 수단에 의해 자신들의 사회 일원으로 끌어들입니다. 젊은이는 야생염소의 털가죽을 걸침으로써 한 마리의 숫염소가 되어 야생염소의 눈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발전기도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을 무렵 야생염소들은 그를 인간 세계로 돌려보냅니다. 여기서 인간과 야생염소의 결혼은 종말에 이르게 됩니다. 야생염소가 인간으로 변신하고 인간이 야생염소로 변신할 수 있는 신화의 시간 속에서 실현된 결혼이라는 결합은 야생염소가 자연상태로 돌아가고 인간이 사회적 상태로 돌아감으로써 분리되어 한순간의 꿈처럼 사라져버립니다. 두 번째 신화에서는 더욱 인상적인 형태로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야생염소 아내가 데려온 처남인 2살짜리 야생염소 코무스는 너무 많이 먹어 배가 터질 정도로 부른 상태에서 공놀이를 해서 인간들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심지어 인간들은 코무스의 얼굴에 방귀를 끼기까지 합니다. 화가 난 그는 산으로 돌아가 버리는데 도중에 뒷자쳐온 인간들을 얼음바람으로 죽여버립니다. 나이가 많은 야생염소들이 인간에게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며 야단을 치자 이번에는 젊은 야생염소가 복수하는 의미로 인간들의 얼굴에 방귀를 낌으로써 소생시킵니다. 톰슨 인디언의 사고에 의하면 바람과 안개는 대립되어 있습니다. 바람은 안개를 날려버리고 안개는 바람을 멈추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개에는 악취가 배어있다고 생각하여 안개와 방귀를 매우 유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레비스트로스. 그렇다면 얼음이 섞인 살인적인 바람에 의해 죽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얼굴에 안개와 매우 유사한 방귀 세례를 퍼부는 것은 참으로 효과적이겠지요. 하여튼 이런 행위에 의해 야생염소와 인간 사이에 모처럼 형성된 결혼이란 유대관계는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코무스는 누나를 데리고 야생염소 사이로 돌아가고 주인공 곁에는 새끼염소만 남게 됩니다.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조절하는 작용. 이 두 신화에서는 공통적으로 결혼에 의해 잠시 형성되었던 유대관계가 또다시 끊어지고 맙니다. 그것이 숫염소를 쌓아서 고기와 털가죽으로 얻는 행위에 대한 변명거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영속성을 가지는 일반적인 결혼에서는 누나나 여동생을 다른 남자에게 아내로 준 남자는 상대 남자에 대해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칭적 사회의 사고법을 가진 특징입니다. 누나나 여동생을 다른 남자에게 아내로 준 남자, 은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아내를 맞이한 남자는 자신의 처남에게 선물을 해야 합니다. 아내를 맞이한 남자. 아내를 맞이한 남자. 아내를 맞이한 남자는 자신의 처남에게 선물.
그래야지. 은혜를 입었으니까 여성 그리고 선물. 그런데 야생염소와 인간 사이에 실현된 이 결혼에서는 아내가 된 야생염소 이꼴 여성은 또다시 야생염소의 사이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따라서 야생염소 사이는 거꾸로 인간 사회에 빚을 진 셈이 되겠지요. 신화적 사고에 의하면 신화적 사고. 야생염소들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인간에게 자신들의 고기와 털가죽을 보내온다는 겁니다. 짧은 행복으로 끝난 이 결혼을 통해서 야생염소는 인간에게 올바른 사냥꾼이 지켜야 할 예의범절을 가르치는 데 성공합니다. 야생염소, 올바른 사냥. 그리고 인간은 결혼을 통해서 수염소를 잡을 근거를 확보한 셈이 됩니다. 인간이 야생염소와 같은 동물을 잡아도 되는 이유는 빚을 갚는 형식으로 야생염소가 인간에게 빚을 갚는 형식. 야생염소가 인간에게 고기와 털가죽을 선물해 준다는 데 있습니다. 게다가 고기나 털가죽을 얻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 살해되었다고 생각한 동물은 실제로는 고기나 털가죽을 벗어버림으로써 홀령이 본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인디언들의 에콜로지 철학은 그야말로 신경 과미도로 여겨질 만큼 섬세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토록 섬세한 철학은 신석기 시대에 이미 완성되어 몇천 년 동안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철학에서 동물들은 제각기 다른 형태의 지혜의 소유자이며 조금도 야만스럽지 않을 뿐 아니라 인간들의 야만적인 면을 바로잡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의 소유자를 자신들의 세계로 초대해서 교육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지혜의 근원은 문화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 숨겨져 있다고 이 철학은 말하고 싶은 거겠지요. 지혜의 근원은 문화가 아니라 자연 속에. 태초의 신은 곰이었다. 네안데르탈인과 곰의 교제. 20세기에 들어서서 인간과 곰의 관계가 머나먼 고대부터 있어왔다는 것을 입증하는 고고학적인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그것은 스위스 알프스 산맥의 어느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알프스의 마을 사람들 사이에 드라힌로후, 용의 이빨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높이 2000수백 미터에 달하는 바위산의 정상 부근에 있는 동물 속에서 네안데르탈인이 사용했던 초기에 무스테리안 석기와 함께 곰의 두개골과 대퇴골이 발견되었습니다. 1917년 같은 지층에 있던 식물의 유무를 검사해본 결과 유럽의 이 근처가 비교적 따뜻한 리스 비름 간빙기, 서기약 12만 년에서 7만 년 전에 해당하는 시기 간빙기에 해당하는 시대의 것이라는 사실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구상에 우리의 직접적인 선조인 현생인류 호모 사피엔스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현생인류와 매우 유사하지만 머리가 크고 약간 앞으로 숙인 듯한 자세의 네안데르탈인이 정교하게 만들어진 석기를 사용해서 동물들을 쫓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들이 무덤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죽은 사람을 매장했다는 것은 고고학자에게 이미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헨 로후 동굴에서 더욱 놀랄만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돌을 짜맞춰서 상자 모양으로 만들고 그 안에 곰의 두개골이나 발뼈 같은 것이 가지런히 수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발표되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거대한 곰의 두개골의 입에는 대퇴골 하나가 물려진 채 뒤에 있는 뼈에 움푹 파인 곳에 꽂혀 있었으며 그 밑에는 발뼈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누구나 이 동굴 속에서 종교적인 의례가 행해진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싶어질 겁니다. 실제로 드라헨 로우에서 이 발굴을 주도한 고고학자 에밀 바클러는 여기서 발견된 대퇴골을 삽입한 곰의 두개골과 똑같은 것이 지금도 홋카이도 아이누족의 이오만테 의뢰, 곰의 넋을 보내는 의식에 등장하는 점 등을 근거로 이것은 네안데르탈인의 마음속에 이미 종교적 사고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걸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네안데르탈인의 마음에 탄생한 신은 곰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풀리지 않는 의문.
바클러의 주장은 매우 대담합니다. 당연히 금방 반론해오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프랑스 고고학의 챔피언이었던 앙드레 르루아 그랑이 가장 유력한 반론을 제기하였습니다. 인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을 인류가 갖게 된 것은 현생 인류 이후라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알프스의 동굴에서 발견된 이 곰의 종교 유물은 네안데르탈인의 것이 아니라 훨씬 나중에 이 동굴을 주거지로 삼은 현생 인류인 크로마뇽인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크로마뇽인은 이 동굴에서 까마득한 옛날의 네안데르탈인이 남기고 간 석기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곰의 뼈를 발견했을 겁니다. 묘한 감정에 사로잡힌 그들이 뼈를 짜맞춰서 이런 오브제를 만들었으며 돌로 울타리까지 쳐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을 거라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발견된 석기는 아마도 현생 인류가 구멍을 파서 묻어놓은 것일 거라며 네안데르탈인의 마음에 싹튼 종교적 사고라는 바클러의 가설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래도 의문은 남습니다. 이 동굴은 빙하기가 되면서 아무도 드나들 수가 없게 되었는데 빙하기 크로마뇽인이 활약한 시기는 주로 빙하기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곰은 생리상 이런 높이의 장소를 택해서 동면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동굴은 무스테리안식의 구석기를 사용하면서 동굴을 주거지로 삼은 곰 사냥꾼의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그들은 이미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곰에게 제사를 지내게 되었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마음을 밝혀내는 연구는 아직 약간의 단서를 발견한 단계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새로운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결정적인 정보가 주어져 20세기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시다. 동굴 속의 철학. 크로마뇽인들이 남긴 동굴 벽화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중부 프랑스의 나지막한 구릉지대부터 스페인의 산악지대에 걸쳐 강을 따라 생긴 계단 형태의 벼랑에는 많은 동굴이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선 이후에 그 동굴 내부에서 다양한 색깔의 안료를 사용한 어떤 화가가 고개를 숙일 정도로 멋진 동굴 벽화가 계속해서 발견되었습니다. 술록, 고라니, 들소, 코뿔소, 사자, 표범과 같은 동물을 그린 무서울 정도로 사실적인 벽화를 보면 그걸 그린 현생 인류의 마음이 현대 우리와 조금도 다름없이 복잡한 상태로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굴 벽화를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은 벽화 속의 동물의 종류나 배치, 사냥꾼인 듯한 인간의 모습과의 관계 등으로부터 여기서는 뭔가 증식이나 번식의 개념과 관련이 있는 의식 같은 것이 행해졌으며 회화는 그런 의식과 관계가 있을 거라고 추론했습니다. 회화. 벽화가 유명한 많은 동굴 중 하나인 몬테스판 동굴에서 1923년에 매우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무척 깊은 이 동굴을 따라가다 보면 상당히 넓어지면서 방처럼 생긴 공간이 나타납니다. 이 방의 구석구석을 손전등으로 비춰온 고고학자들은 나지막하게 솟아오른 작은 산 같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희미한 빛 속으로 드러난 것은 곰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점토로 만들어진 커다란 곰의 상이었습니다. 머리는 없고 상의 바로 앞에 작은 곰의 두개골이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곰의 두개골. 점토로 만든 곰의 몸에는 구멍이 몇 개나 나 있었습니다. 털가죽을 뒤집어 씌운 다음 그 위에다가 화살을 쏜 흔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요컨대 지금으로부터 만 몇천 년 전의 현생 인류는 동굴 속 깊숙한 이 장소에서 곰의 상에 화살을 쏘는 어떤 의식을 거행했던 겁니다. 이와 유사한 상은 그 후에 다른 동굴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라스코 동굴의 곰 그림에는 많은 흠이 나 있으며 피를 흘리며 금방이라도 죽을 듯한 긴박한 상황에 처한 곰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벽화와 점토상은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누족은 소중하게 사육해온 곰에게 의뢰용 화살을 퍼부은 후에 엄숙한 분위기에서 곰을 죽이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점토상을 사용해서 의뢰를 치르듯이 곰을 죽이는 의식의 배경에 존재하는 사고에는 신석기 시대 수련민의 사상과의 깊은 공통성을 느끼게 합니다. 구석기를 사용하던 현생 인류가 곰이라는 동물에 대해 품었던 사상이 정확하게 어떤 것이었는지는 아직 별로 아는 바가 없습니다. 동물에 대해 품었던 사상.
그러나 곰에 대한 그들의 사상이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쯤까지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수련민들이 품고 있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미 완성된 형태였을 거라는 점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신화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특징을 동굴의 철학이라고 했습니다. 어두운 동굴 속에 살면서 흔들리는 불빛에 의해 벽에 비치는 상을 바라보고 그 상을 현실로 착각한다는 의미겠지만, 그들은 라스코 동굴에 살면서 구석기를 사용하던 현생 인류의 선조를 지칭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플라톤은 마치 동굴 고고학자와도 같은 생각을 했던 셈입니다. 그러나 플라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단 동굴로부터 나가 현실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현대인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 없는 합리적 사고를 하며 생활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시기를 정해서 동굴 속으로 깊숙이 들어갔을 때만 신비할 정도로 아름다운 벽 하나, 곰의 점토상에 둘러싸여 동굴의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구체성의 세계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린 적이 절대로 없었습니다. 동물을 쫓아 민첩하게 달려서 숲을 빠져나가던 사냥꾼과 시민생활의 온갖 번잡한 일들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자신들말이 합리적인 사고를 안다고 생각했던 그리스의 도시인, 과연 우리는 이 중에서 어느 쪽이 진정 합리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화적 사고를 동정하는 듯한 눈으로 바라보는 현대 우리야말로 엄청난 영상의 홍수와 매스컴을 통해 끊임없이 반복되는 독선적인 사고에 둘러싸인 채 스크린에 투영된 존재하지도 않는 환영을 믿으며 살고 있는 구제할 것 없는 포스트 모던의 동굴인 아닐까요? 우애와 경애, 여기까지. 77쪽까지.